이 정도는 부담되시죠? 민호 씨가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용한 로비에 그 말이 울려 퍼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 할아버지 뭐야? 돈 없어서 포장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럼 왜 택배를 보내려고 하지? 몇 명은 웃기까지 했어요. 제가 우스꽝스러운 존재라는 듯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뒤에 다른 고객들도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평생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어요. 진우야, 내가 설계한 시스템 계약, 오늘부로 재검토하겠어. 10분 후, 센터장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뛰어왔습니다. 시스템 유지 계약 전면 중단 검토? 직원들의 컴퓨터 화면에 경고 메시지가 떴어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방금 전까지 조롱하던 그 노인이 자신들 회사의 존립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과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성민입니다. 올해로 71살이 되었죠. 아침 햇살이 유난히 따스했던 그날, 저는 그저 평범한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낡은 경차에 시동을 걸며 뒷좌석에 놓인 서류 봉투를 한 번 더 확인했어요. 지방에 있는 손자에게 보낼 중요한 서류였거든요. 수도권 외곽에 자리한 대형 종합 물류회사 본사 건물이 멀리서부터 보였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30년 넘게 몸담았던 회사였죠. 물류 시스템 설계 전문가로 일하며 이 회사의 성장을 함께 지켜봤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저 택배를 보내러 오는 일반 고객일 뿐입니다. 주차장에서 내린 저의 모습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노인이었어요. 해진 점퍼에 낡은 운동화, 약간 구부정해진 어깨. 아무도 저를 특별하게 보지 않았죠.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택배 접수센터는 1층 로비 한쪽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아침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제법 많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젊은 직장인들이 대부분이었죠. 모두들 바쁜 걸음으로 오가며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줄 맨 뒤에 서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앞에 선 20대 여직원이 큰 소포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뒤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40대 남성이 서류 가방을 들고 초조하게 시계를 보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먼저 왔는데 직원분이 제 뒤에 온 사람을 먼저 불렀어요. 다음 분 어서 오세요. 뒤에 있던 정장 입은 남성이 성큼성큼 앞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잠깐 어리둥절했죠. 아, 그러고 보니 제가 너무 뒤에 서 있었나 싶어서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갔어요. 하지만 직원분의 시선은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저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요. 아니, 저기 할아버지가 먼저 오셨는데요. 앞에 있던 젊은 여직원이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접수 직원이 저를 발견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못 봤네요. 못 봤다는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말 못 본 걸까요? 아니면 보고도 못 본 척 했던 걸까요? 아무래도 전자겠죠. 나이가 들면서 어디서나 투명 인간이 되어가는 기분을 요즘 자주 느꼈거든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직원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름표에는 김유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택배 보내려고 합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A사 크기의 평범한 봉투였죠. 네, 어디로 보내시는 건가요? 부산입니다. 손자한테요. 유진 씨가 서류를 받아들고 무게를 재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손자분이 부산에 계시는군요. 네, 대학생이거든요. 부산 대학교 다니고 있어요. 사실 손자 얘기만 나와도 저절로 미소가 나왔습니다. 이준이는 제가 무척 아끼는 손자였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저희 부부가 키운 아이였거든요. 서류가 급하신가요? 일반 택배로 하시면 이틀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아니요, 급하지 않아요. 일반 택배로 주세요. 사실 급한 건 아니었습니다. 손자가 필요하다고 했던 서류였지만 며칠 늦어져도 상관없었어요. 다만 빨리 보내고 싶은 마음은 있었죠. 유진 씨가 택배 라벨을 출력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손자분이 자주 연락드리나요? 글쎄요. 요즘 젊은이들이 바쁘잖아요. 실제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가 오는 정도였어요. 그마저도 짧았죠. 학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제가 도와주고 있어요. 그 말이 나오면서 마음 한쪽이 묵직해졌습니다. 은퇴 후 개인 투자로 생활하고 있지만 손자 학비까지 대기엔 부담이 컸어요. 그래도 해야 할 일이었죠.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유진 씨의 말에 저는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택배비를 계산하며 유진 씨가 다시 물었어요. 혹시 할아버지, 이 회사에서 일하셨던 적 있으세요? 처음 보는 분 같지 않아서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직 저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니요. 맞아요. 30년 넘게 일했었죠. 아, 그러셨군요. 그럼 물류센터 쪽에서 일하셨나요? 아니요. 시스템 설계 쪽이었어요. 유진 씨의 표정이 약간 어둠해졌습니다. 아무래도 물류센터 직원들은 알아도 시스템 쪽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아, 그렇군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관심이 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다시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어요. 택배 접수가 끝나고 영수증을 받으며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30년 넘게 일했는데 유진 씨는 이미 다음 손님을 부르고 있었어요. 저는 서류 봉투가 컨베이어 벨트 위로 사라지는 걸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단순히 택배 하나 보낸 건데 말이에요. 밖으로 나오는 길에 건물 로비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벽면에 걸린 회사 연역표가 눈에 들어왔어요. 1987년 창립부터 시작해서 주요 성장 과정들이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었죠.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물류 자동화 시스템 구축, 2000년대 초반 통합 물류 네트워크 완성. 모두 제가 직접 참여했던 프로젝트들이었어요. 특히 2003년 차세대 물류 통합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는 제가 팀장으로 진행했던 가장 큰 성과였죠. 그 시스템 덕분에 회사의 물류 효율성이 40%나 향상되었거든요. 그런데 연역표 어디에도 그런 세부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저 시스템 현대화 완료라는 한 줄로 끝이었어요. 아버지,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정장을 차려입은 40대 중반 남성이 서 있었어요. 낯이 익었는데 누구였을까요? 혹시 이성민 부장님이신가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와, 정말 부장님이시네요. 저 기억나세요? 박민수예요. 2005년에 신입사원으로 들어와서 부장님 팀에서 일했었거든요. 아, 박민수. 그제야 기억났습니다. 똘똘했던 신입사원이었죠. 지금은 과장 정도가 되었을까요? 어머, 민수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근데 여기 무슨 일로 오셨어요? 택배 좀 보내러 왔어요. 민수 씨의 표정이 약간 의아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예전 부장님이 택배를 보내러 왔다는 게 이상했나 봐요. 아, 그렇군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민수 씨는 어떤 일해요? 저는 지금 영업팀 과장이에요. 부장님한테 많이 배웠었는데, 대화가 이어졌지만 어쩐지 어색했습니다. 민수 씨도 바쁜 것 같았고, 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봐야겠어요. 부장님 건강하세요. 네, 민수 씨도 승진 잘하고요. 민수 씨가 급한 걸음으로 사라진 후 저는 혼자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30년 넘게 몸담았던 이곳에서 나는 이제 그저 지나가는 노인일 뿐이구나.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손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아, 서류 보냈다. 잘 받아라. 답장은 1시간 후에 왔어요. 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짧고 건조한 답장이었지만 그래도 답장이 온 것만으로 다행이었죠. 경차에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하는 길, 저는 백미러로 멀어지는 회사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불안감이었죠. 그냥 평범한 하루였을 뿐인데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감정이 예민해진 걸까요? 아니면 정말 무언가 놓치고 있는 걸까요? 집에 도착해서도 그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TV를 보면서도 계속 마음 한구석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평범한 하루가 될까요? 그리고 그 평범함 속에서 나는 점점 더 투명해져 가는 걸까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내일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것을요. 그 다음날 아침, 저는 다시 같은 택배 접수센터를 찾았습니다. 어제 보낸 서류에 빠뜨린 것이 하나 있었거든요. 손자가 필요하다고 했던 추가 서류였어요. 이번에는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아침 9시쯤이었죠. 어제보다는 사람이 적었어요. 그래서 마음도 한결 가벼웠습니다. 입구에서 번호표를 뽑고 창구를 살펴봤어요. 어제와 다르게 창구가 여러 개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기업 회원 전용, 일반 접수, 특송 서비스 이렇게 말이죠. 저는 자연스럽게 가장 가까운 창구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기업 회원 전용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직원도 한가해 보였고 줄도 짧았거든요. 창구 앞에 서자 30대 초반의 남자 직원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름표에는 최연우라고 적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택배 보내려고 하는데요. 저는 어제처럼 정중하게 인사하며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현우 씨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제 손에 든 봉투를 한번 보더니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더니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어요. 죄송한데요. 기업 회원이 아니면 이 창구 이용할 수 없습니다. 순간 당황했습니다. 어제는 이런 말을 듣지 못했거든요. 네. 어제는 여기서 보냈는데요. 규정이 바뀌었어요. 오늘부터 기업 회원 전용입니다. 현우 씨의 목소리는 차갑고 기계적이었어요. 마치 하루에 수백 번도 더 한 말인 것처럼요. 그럼 일반 접수는 어디서 하나요?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규정이면 지켜야 하는 거니까요. 현우 씨는 귀찮다는 듯이 손으로 멀리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빨간 표시 보이시죠? 일반 접수 창구입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정말 멀었어요. 로비 반대편 끝자락에 작은 표시가 하나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긴 줄이 서 있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예의를 지키며 인사하고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면서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는 분명히 이런 구분이 없었는데 말이죠. 일반 접수 창구 앞에 도착하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저처럼 개인 고객들이었어요. 젊은 엄마가 아이를 안고 서 있고 나이 드신 아주머니들도 몇 분 계셨죠. 번호표를 뽑으니 37번이었어요. 현재 진행 번호는 21번이었습니다. 16명이나 기다려야 했죠. 의자를 찾아보니 몇 개 없었습니다. 그마저도 젊은 분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저는 벽 쪽에 서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10분, 20분이 지났어요. 번호는 겨우 25번까지 나갔습니다. 이상하게 진행이 너무 느렸어요. 앞에 서 있던 60대 아주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저도 궁금해져서 창구 쪽을 자세히 봤어요. 직원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업 회원 창구는 직원이 3명이나 있었죠. 이해가 안 되네요. 제 옆에 서 있던 40대 남성이 말했습니다. 저도 어제까지는 아무 창구나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다른 사람도 같은 경험을 했다니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저만 이상하게 느낀 게 아니었거든요. 30분이 더 지나서야 제 차례가 왔습니다. 번호를 부르는 소리에 창구로 향했어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젊은 여직원이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느라 지친 것 같았어요. 택배 보내려고 합니다. 서류 봉투를 내밀자 직원이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확인하더니 다시 저를 봤어요. 어디로 보내시는 건가요? 부산이요. 일반 택배로 하시면 3일 걸립니다. 네. 어제는 이틀이라고 했는데요. 배송 기간이 조정되었어요. 일반 고객분들은 3일입니다. 또 규정이 바뀌었다는 얘기였어요. 어제 하루 사이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나요? 그럼 빠른 배송은 없나요? 특급 택배 있는데요. 추가 요금 내시면 내일 도착 가능해요. 얼마나 더 내야 하는데요? 일반 요금의 3배입니다. 3배라니. 어제 냈던 금액을 생각해 보니 부담스러웠어요. 그래도 손자가 빨리 받았으면 좋겠어서 고민했습니다. 그럼 특급으로 해주세요. 결제하시겠어요? 카드를 내밀려는데 직원이 또 말했어요. 아, 그런데 특급 택배는 기업 회원만 이용 가능해요. 네. 규정상 일반 고객은 특급 택배 이용이 제한되어 있어요.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기업 회원이 아니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언제부터 이런 규정이 생겼을까요? 그럼 일반 택배로 할게요. 네, 3일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네, 알겠습니다. 결제를 마치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을 보니 또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이 수수료는 뭐예요? 일반 고객 처리 수수료입니다. 어제는 없었는데요. 오늘부터 신설된 수수료예요. 어제 하루 사이에 규정이라는 게 이렇게 많이 바뀔 수 있나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창구를 나서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분명히 어제와 같은 일을 하러 왔는데 모든 게 달라져 있었거든요. 복도를 걸어가다가 우연히 기업 회원 창구 쪽을 봤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한가했어요. 직원 3명이 편안하게 앉아서 간혹 오는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죠. 문득 궁금해져서 안내 데스크에 물어봤습니다. 실례합니다. 기업 회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업 고객이시면 가입하실 수 있어요. 개인도 가입 가능한가요? 죄송하지만 기업만 가능합니다. 최소 기준이 있나요? 월 택배 이용량이 100건 이상이어야 해요. 100건. 개인이 한 달에 택배를 100건이나 보낼 일이 있을까요?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이었어요. 집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하루 사이에 이렇게 많은 규정이 바뀌는 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요?
경차에 앉아서 시동을 걸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단순히 택배 하나 보내는 일이 이렇게 복잡해질 줄은 몰랐거든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손자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할아버지, 서류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좀 급해서요. 급하다는 말을 보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특급 택배로 보내려고 했는데 그것도 막혔거든요. 3일 후에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답장을 보내고 나서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저녁 뉴스를 보면서도 오늘 있었던 일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런데 뉴스에서 흥미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대형 물류업체들이 서비스 차별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화면에 바로 제가 다녔던 회사가 나왔어요. 기업 고객과 개인 고객을 구분해서 서비스 수준을 달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아, 그래서 오늘 그런 일이 있었구나. 뉴스를 보니까 이해가 되었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은 여전했습니다. 왜 하필 제가 갔을 때 그런 변화가 시작되었을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단순한 정책 변화일까요? 아니면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는 건 아닐까요? 30년 넘게 회사에서 일하면서 쌓은 직감이 뭔가 이상하다고 속삭이고 있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그저 막연한 불안감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사흘 뒤 저는 다시 그 택배 접수센터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중요한 서류를 보내야 했거든요. 손자가 장학금 신청을 위해 급하게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오후 2시쯤 도착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일반 접수 창구 앞에는 이미 20명 가까이 줄을 서 있었죠. 번호표를 뽑고 대기 의자에 앉았습니다. 46번이었어요. 현재 진행 번호는 32번이었으니 한참을 기다려야 했죠. 의자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젊은 직장인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다들 스마트폰을 보거나 통화를 하며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만 유일하게 그냥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도 있지만 딱히 할 일이 없었거든요. 그때 창구 쪽에서 직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는데 자꾸 제 쪽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 아저씨 또 왔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직원이 동료에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작았지만 조용한 로비에서는 들릴 수밖에 없었죠. 아, 며칠 전에 왔던 그분? 여자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앞서 2번 왔던 걸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네, 맞아요. 저 옷차림에 뭘 보내겠어요? 남자 직원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옷차림을 두고 하는 말이었거든요. 오늘은 평소보다 단정하게 입고 왔다고 생각했는데도 그런 평가를 받는군요. 분실나면 또 진상 부릴 타입 같은데. 다른 직원이 끼어들었어요. 아직 저와 제대로 대화도 해본 적 없으면서 진상이라니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이 더 이어졌어요. 요즘 저런 분들이 늘어났어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와서 시간만 잡아먹고. 맞아요. 어차피 중요한 것도 아닐 텐데 왜 여기까지 와요? 제 손에 든 서류 봉투를 훔쳐보며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서류가 손자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는 모르면서 말이죠. 저는 가만히 앉아서 그들의 대화를 들어야 했습니다. 일어나서 항의할 수도 없었어요. 아직 제 차례가 오지 않았거든요. 아, 정말 오늘 하루 종일 저런 분들만 오네. 직원들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저를 포함한 일반 고객들이 모두 귀찮은 존재라는 듯이요. 제 뒤에 앉아있던 60대 아주머니도 그 말을 들었는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분도 저와 비슷한 기분이었을 거예요. 번호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저는 더욱 긴장됐습니다. 저 직원들과 대화해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드디어 45번이 불렸어요. 제 앞 번호였죠. 이제 곧 제 차례였습니다. 46번 고객님, 제 번호가 불렸습니다. 일어나서 창구로 향하는데 다리가 조금 떨렸어요. 괜한 긴장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창구에 서자 아까 제 얘기를 했던 남자 직원이 저를 맞았습니다. 이름표에는 정수연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수연 씨의 표정은 별로 반갑지 않았습니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기계적인 목소리였어요. 고객을 대하는 마음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죠. 택배 보내려고 합니다.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손자의 장학금 신청에 필요한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수연 씨가 봉투를 받더니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러더니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건 일반 우편으로 보내시지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무언가 잘못했다는 듯이요. 일반 우편은 시간이 오래 걸려서요. 그래도 이 정도 서류면 굳이 택배로 안 보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수연 씨는 계속 제가 괜한 일로 왔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상했어요. 손자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요. 아, 손자분 때문에 오신 거군요. 그 말투에서 또 그런 이유구나 하는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네, 장학금 신청 서류거든요. 아, 네, 그렇군요. 수연 씨는 대충 들어주는 척하면서 컴퓨터를 조작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동료 직원과 눈을 마주치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디로 보내시는 건가요? 부산입니다. 일반 택배로 하시면 4일 걸려요. 네, 지난번에는 3일이라고 했는데요. 아, 배송 기간이 또 조정되었어요. 또 규정이 바뀌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올 때마다 뭔가 바뀌는 것 같았어요. 그럼 빠른 배송은 없나요? 있긴 한데, 고객님 같은 경우는 말을 흐리더니 화면을 보며 뭔가 확인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일반 고객이시잖아요. 특급 서비스는 기업 회원만 이용 가능해요. 똑같은 말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다른 뉘앙스가 있었어요. 기업 회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월 이용량이 100건 이상이어야 하고요.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해요. 개인은 아예 불가능한 건가요? 네, 불가능해요.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뒤에서 다른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저씨, 혹시 예전에 이 회사에서 일하셨던 분 아니에요? 뒤돌아보니 30대 초반의 여직원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봤던 유진 씨였어요. 아, 맞습니다. 기억하시는군요. 네, 시스템 쪽에서 일하셨다고 하셨죠? 네, 물류 시스템 설계 업무를 했었어요. 그 말을 들은 수연 씨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혹시 언제까지 일하셨어요? 작년까지요. 올해 초에 은퇴했습니다. 아, 수연 씨와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미묘해졌습니다. 뭔가 서로 눈치를 주고받는 것 같았어요. 그럼 임직원 할인 혜택 받으실 수 있을 텐데요. 유진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연 씨가 빠르게 끼어들었어요. 아, 그건 재직자만 해당되고요. 퇴직하시면 혜택이 끝나요. 정말요? 확인해 보지 그래요? 유진 씨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확인할 것도 없어요. 규정이니까요. 수연 씨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뭔가 숨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30년 넘게 회사 생활을 하면서
기른 직감이었죠. 뭔가 의도적으로 저를 배제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럼 일반 택배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따지고 싶지 않았어요. 복잡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네, 4일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네. 결제를 마치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을 보니 또 수수료가 붙어 있었어요. 이 추가 수수료는 뭔가요? 고객 정보 확인 수수료예요. 고객 정보 확인 수수료요? 네, 퇴직자분들의 경우 신원 확인이 필요해서요. 황당했습니다. 신원 확인이 왜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른 고객들도 내나요? 상황에 따라 다르죠. 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결국 저만 내는 수수료라는 뜻이었어요. 창구를 나서면서 저는 뒷맛이 씁쓸했습니다. 30년 넘게 몸담았던 회사에서 이런 대우를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뒤에서 직원들의 대화가 또 들렸어요. 저런 분들이 제일 까다로워요. 예전에 이 회사 다녔다고 해서 특별 대우 받으려고 하시잖아요. 맞아요. 권한도 없으면서 이런저런 요구만 하고 제가 무슨 특별 대우를 요구했나요? 그저 다른 고객들과 똑같이 대해달라고 한 것뿐인데요. 건물 밖으로 나와서 차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기 전에 잠깐 생각에 잠겼어요.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제가 갈 때마다 규정이 바뀌고 수수료가 추가되고 직원들의 태도도 점점 나빠지고 있었거든요. 혹시 의도적으로 저를 쫓아내려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왜 그런 일을 할까요? 저는 그냥 평범한 퇴직자일 뿐인데요. 집으로 향하는 길에 계속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뉴스를 보다가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형 물류업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화면에 제가 다녔던 회사가 나왔어요. 퇴직자들의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제가 겪은 일들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특히 시스템 개발 부서 출신 퇴직자들의 정보가 집중적으로 타겟이 되었다고 합니다. 시스템 개발 부서. 바로 제가 일했던 부서였어요. 뉴스를 끝까지 보니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제가 최근에 겪은 일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일의 진상을 알아봐야겠다고요.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까요? 이미 저는 그들에게 귀찮은 존재로 낙인 찍혀 있었으니까요. 어둠 속에서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과연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일주일 후,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택배 접수센터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손자에게 보낼 생일 선물이 있었거든요. 작은 시계였는데 제가 젊을 때 아끼던 물건이었어요. 하지만 사실 다른 목적도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들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제가 겪은 일들이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오전 10시쯤 도착했습니다. 평일 아침이라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 보기로 했습니다. 시계를 곱게 포장해서 가져갔어요. 집에서 신문지로 감싸고 테이프로 단단히 붙였습니다. 30년 넘게 직장 생활하면서 포장 정도는 잘할 수 있었거든요. 일반 접수 창구 앞에 선이 번호가 12번이었습니다. 현재 진행 번호가 9번이니 금방 차례가 올 것 같았어요.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직원들이 또 제 얘기를 하는 게 들렸습니다. 아, 저 아저씨 또 왔네요. 이번에는 새로운 직원이었어요.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죠. 누구요? 저기 앉아 계신 분요. 자주 오시는데 매번 뭔가 문제가 있어요. 아, 그런 분이 있군요.
다른 직원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가 문제 고객인 것처럼 말이죠. 이번에는 뭘 가져오셨을까요? 글쎄요. 또 별거 아닌 걸 가져왔겠죠. 그들은 아직 제가 뭘 가져왔는지도 모르면서 벌써 판단을 내리고 있었어요. 12번 고객님, 드디어 제 번호가 불렸습니다. 일어서서 창구로 향했는데 여러 직원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창구에는 처음 보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강민호였어요. 20대 후반 정도로 보였죠. 안녕하세요.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민호 씨의 목소리는 무덤덤했습니다. 특별히 불친절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친근하지도 않았어요. 택배 보내려고 합니다. 조심스럽게 포장된 시계를 내밀었습니다. 신문지로 감싼 모습이 조금 투박해 보일 수도 있었지만 안전하게 포장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민호 씨가 포장을 한번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 포장으로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네, 왜요? 포장 규정에 맞지 않아요. 어떤 부분이 안 되는 건가요? 신문지 포장은 받을 수 없어요. 전용 포장재만 가능합니다. 전용 포장재라니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그럼 전용 포장재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여기서 판매합니다. 얼마인가요? 민호 씨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이 정도 크기면 3만 원입니다. 3만 원. 택배비보다 포장재가 더 비쌌어요. 조금 부담스럽네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규정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민호 씨의 목소리가 점점 짜증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가 뒤에 있던 동료들을 보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포장 비용이 얼마인가요? 제가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 씨가 갑자기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정도는 부담되시죠? 그 목소리가 조용한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 네, 이해해요. 그럴 수 있죠. 민호 씨는 계속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치 제가 돈이 없어서 포장을 못한다는 것처럼 들리게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젊은 직장인들이 저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어요. 저 할아버지 뭐야? 돈 없어서 포장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럼 왜 택배를 보내려고 하지? 몇 명은 웃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우스꽝스러운 존재라는 듯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민호 씨가 계속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이 쳐다보게 만들려는 것 같았어요. 잠깐,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거든요.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뒤에 다른 고객들도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뒤를 보니 정말 줄이 길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며 짜증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포장된 시계를 다시 들고 창구에서 물러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여전히 따라왔어요. 로비 구석으로 가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도 떨리고 있었죠. 30년 넘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어봤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무시당한 적은 없었습니다. 특히 제가 평생을 바쳐 일했던 회사에서 말이에요. 주변에서 계속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웃기다. 3만 원도 없나 봐. 저 나이에 저 정도도 부담된다니. 차라리 집에서 인터넷으로 주문하지. 젊은 사람들의 조롱이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무능한 노인이라는 듯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일어서서 항의할 용기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젊은 여성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직장인이었죠. 네, 괜찮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친절한 말이었지만 그 친절함이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제가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노인으로 보인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고맙습니다만 괜찮아요. 여성이 자리를 떠난 후 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로비에 앉아서 포장된 시계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게 정말 제 인생일까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껴졌어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미 은퇴한 늙은 남자일 뿐인데요. 창구 쪽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민호 씨가 다른 고객들을 친절하게 응대하고 있었어요. 젊은 고객들에게는 웃으며 서비스하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왜 저에게만 그런 태도를 보였을까요?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해 봤습니다. 11시 30분이었어요. 여기 온 지 1시간 반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죠. 그때 갑자기 결심이 섰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순 없었어요. 뭔가 진실을 알아봐야 했죠. 일어서서 다시 창구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직원이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포장 규정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부분이세요? 신문지 포장이 언제부터 금지되었나요? 직원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건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확인해 주세요. 잠시 후 직원이 돌아왔습니다. 규정집에는 구체적인 날짜가 나와 있지 않네요. 그럼 누가 정한 규정인가요? 상부에서 내려온 지시사항입니다. 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럼 예외 규정은 없나요? 예외 규정이요? 네, 특별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 말입니다. 직원이 또 확인하러 갔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렸어요. 죄송한데요, 예외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답변에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게 의도적이라는 것을요. 저를 쫓아내려는 계획적인 행동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단지 의심만 있을 뿐이었죠. 창구에서 나와서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분노와 절망, 그리고 무력감이 섞여 있었죠. 그런데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성민 부장님? 돌아보니 40대 중반의 남성이 서 있었어요. 낯이 익었는데 누구였을까요? 저 기억나세요? 김태준입니다. 예전에 시스템팀에서 함께 일했었는데요. 아, 태준이. 그제야 기억났습니다. 신입사원 때부터 함께 일했던 후배였죠. 어머, 태준아. 정말 오랜만이다. 여기 무슨 일로 오셨어요? 택배 좀 보내려고 했는데 포장 문제로 안 되더라고. 태준이가 제 손에 든 포장을 받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데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신문지 포장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런 규정이 있나요? 처음 듣는데. 태준이도 의아해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태준이가 직원에게 가서 뭔가 얘기했습니다. 잠시 후 돌아왔는데 표정이 이상했어요. 부장님, 이상해요. 뭐가?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저한테는 신문지 포장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저만 차별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정말요? 네,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그 순간 억울함이 폭발했습니다. 지금까지 당한 모든 일들이 의도적이었다는 게 확실해졌거든요. 태준아, 고마워. 부장님, 이거 신고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글쎄, 누구한테 신고해야 할까? 본사에 고객센터 있잖아요. 그렇긴 했지만 과연 들어줄까요? 저는 이미 퇴직한 사람인데요. 태준이와 헤어진 후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확신이 생겼어요.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집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진실을 밝혀내야 했죠. 비록 늙고 힘없는 노인이지만 30년 넘게 쌓은 경험과 지식이 있었어요. 그걸로 싸워볼 생각이었죠. 차 안에서 백미러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무력한 노인의 눈이 아니었죠.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3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1994년 봄이었죠. 저는 당시 35살의 젊은 엔지니어였습니다. 회사가 추진하던 국내 최초 자동 물류 분류 시스템 프로젝트의 핵심 설계자였어요. 그때만 해도 모든 물류 작업이 수작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일일이 택배 상자를 보고 분류하고 운반했죠. 하루에 수천 개의 택배를 처리하기 위해 수백 명의 직원들이 밤낮 없이 일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었습니다. 사람이 할 일과 기계가 할 일을 구분해야 한다고요. 단순 반복 작업은 시스템이 대신하고 사람은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믿었거든요. 3년 동안 밤낮으로 설계하고 테스트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완성한 시스템이었어요. 바코드 인식, 자동 분류, 실시간 추적까지 가능한 통합 시스템이었죠. 시스템이 완성되던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첫 번째 택배가 컨베이어 벨트 위를 지나가며 자동으로 분류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느꼈던 뿌듯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성과를 혼자 가져가지 않았어요. 팀원들과 함께 이룬 결과라고 생각했거든요. 언론 인터뷰나 시상식 같은 곳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결국 시스템 뒤에 남는다. 그게 제 철학이었어요. 좋은 시스템을 만들면 그 시스템이 저보다 오래 남아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제가 설계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전국의 물류센터들이 자동화되었어요. 지금도 그 시스템의 기본 구조는 그대로 사용되고 있죠. 차를 세우고 집 앞에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회사에서 저는 어떤 대우를 받고 있나요? 30년 넘게 헌신했던 곳에서 귀찮은 노인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제가 만든 시스템으로 매일 수만 건의 택배가 처리되고 있는데 저는 택배 하나 보내는 것도 제대로 할 수 없었죠. 웃긴 일이었습니다. 아이러니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 걸린 감사패가 눈에 들어왔어요. 1997년에 받은 기술혁신 기여상이었습니다. 그 감사패를 보며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상패 속의 젊은 제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너무 달랐거든요. 그때는 꿈이 있었습니다. 기술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어요. 더 효율적인 시스템, 더 편리한 서비스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제가 만든 시스템이 저를 배제하는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소파에 앉아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다시 정리해 봤습니다. 태준이가 확인해 준 내용, 직원들의 차별적 태도, 계속 바뀌는 규정들, 모든 게 의도적이었어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누가 이런 일을 지시했을까요? 그리고 왜 저를 타겟으로 삼았을까요?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뉴스에서 들었던 내용을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시스템 개발 부서 출신 퇴직자들이 집중적으로 타겟이 되었다고 했었죠.
혹시 제가 알고 있는 시스템 정보 때문에 문제가 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확실한 건 이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대응해야 했어요.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죠. 30년 동안 회사에서 일하면서 쌓은 경험과 인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스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일의 진실을 밝혀내겠다고요. 비록 지금은 힘없는 노인이지만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제가 평생 추구했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싸워야 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과거와 현재가 계속 교차했어요. 하지만 아침이 되면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진실을 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시간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택배 접수센터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어젯밤 오랜 시간 생각한 끝에 중요한 결정을 내렸거든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전 9시쯤 도착해서 로비에 앉았습니다. 택배를 보내러 온 게 아니라 지켜보기 위해서였어요. 오늘도 직원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과연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저를 본 직원들이 또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또 왔네요, 저 아저씨. 이번에는 뭘 가져왔을까요? 포장도 제대로 안 하고 와서 시간만 잡아먹을 거예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뒤져서 오랫동안 통화하지 않았던 번호를 찾았어요. 박진우 대표, 현재 국내 최대 물류 투자사인 디지털 로지스틱스의 대표이사였습니다. 20년 전 제가 시스템 개발할 때 함께 일했던 동료였어요. 당시 그는 신입 기획자였고 저는 시스템 설계팀장이었죠. 지금은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지만 개인적으로 인연은 계속 이어져 왔었습니다. 번호를 누르기 전에 잠깐 망설였어요.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추구했던 가치들이 짓밟히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진우야. 나야, 성민이. 성민이 형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래.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한데 급한 일이 좀 있어. 네, 말씀하세요. 진우의 목소리에서 궁금함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지금 어디야? 회사에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나 지금 옛날 회사 택배센터에 와 있거든. 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이상한 일이요? 저는 지난 며칠 동안 겪었던 일들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의도적인 차별 대우, 계속 바뀌는 규정, 직원들의 조롱까지 모든 것을요. 그게 정말이에요? 진우의 목소리에서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응. 어제 태준이한테 확인도 받았어. 분명히 나만 다르게 대하고 있더라고. 그건 말이 안 되죠. 형님이 얼마나 그 회사에 기여하셨는데. 진우는 제가 그 회사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함께 시스템을 개발했던 동료였으니까요. 진우야, 혹시 그 회사 시스템 유지 보수 계약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나? 아, 그거요?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 중 하나가 그 계약을 담당하고 있어요. 정말? 네, 작년에 인수했거든요. 왜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진우야, 내가 설계한 시스템 계약, 오늘부로 재검토하겠어.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님, 정말이세요? 응. 지금 당장 검토 들어가. 계약 조건부터 전면 재검토해.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할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로비 의자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다려볼 시간이었어요. 5분도 안 되어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창구에 있던 직원들의 컴퓨터에서 알림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모든 단말기에서 동시에 소리가 났습니다. 직원들이 당황하며 화면을 확인했어요. 이게 뭐지? 갑자기 시스템에서 경고가 떴는데 시스템 유지 계약 전면 중단 검토? 직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을 알아차렸겠죠. 그때 사무실 안쪽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년 남성이 뛰어나왔어요. 정장을 입었지만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시스템에 경고가 떴지? 그 사람이 센터장인 것 같았어요. 직원들이 모두 그에게 시선을 집중했거든요. 센터장님, 저희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런 메시지가 뜨기 시작했는데 시스템 유지 계약 전면 중단 검토라고 나와 있어요. 센터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당장 본사에 연락해봐. 이게 무슨 일인지 확인하고. 직원들이 바쁘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본사에서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본사에서도 모른다고 해요. 투자사 쪽에서 내려온 지시라고 하는데요. 투자사? 센터장이 더욱 당황했습니다. 투자사에서 직접 개입한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는 뜻이었거든요. 저는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저를 조롱하던 사람들이 완전히 당황하고 있었어요. 그때 센터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센터장입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센터장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네, 그게 무슨...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센터장이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지금 당장 비상회에 소집해. 시스템 계약 문제로 본사에서 긴급 감사가 들어온다고 해. 감사요? 응. 고객 서비스 관련해서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 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특히 저를 조롱했던 민호와 수연의 표정이 볼만했어요. 그때 센터장이 로비를 둘러보더니 저를 발견했습니다. 혹시 저분이 다른 직원에게 뭔가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그 직원이 저를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였죠. 센터장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만 혹시 이성민 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 센터의 센터장 김영수입니다. 영수 센터장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최근에 저희 센터에서 불편한 일이 있으셨나요?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영수 센터장을 보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글쎄요. 몇 가지 이상한 일들이 있었죠. 어떤 일들이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영수 센터장의 표정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포장 규정이 자꾸 바뀐다거나 수수료가 추가된다거나. 아, 영수 센터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직원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센터장님, 투자사에서 직접 전화 왔어요. 뭐라고? 시스템 계약 조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재검토? 네, 고객 서비스 품질 문제로 계약 해지까지 검토한다고 합니다. 영수 센터장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빠졌습니다. 시스템 계약이 해지되면 택배센터는 운영이 불가능해요. 모든 분류, 추적, 배송 시스템이 마비되거든요. 그런데 투자사에서 특정 고객에 대한 차별 서비스 여부를 조사한다고 하더라고요. 직원의 말에 영수 센터장이 저를 다시 봤습니다. 이제 상황을 파악한 것 같았어요. 이성민님,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 저희가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 체계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분노보다는 실망감이 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당장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영수 센터장이 직원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서비스 매뉴얼 점검해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여유롭게 저를 조롱하던 그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특히 민호와 수연은 저와 눈도 마주치지 못했어요.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켰는지 깨달았겠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센터장님,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 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센터를 나서면서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여전히 직원들이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주차장으로 향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게 옳은 방법이었을까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30년 동안 쌓아온 신뢰와 인맥을 사용한 것이지 잘못된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했어요. 경차에 앉아서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진우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형님, 처리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저는 짧게 답장했습니다. 고마워. 시스템은 원래대로 유지해줘. 결국 저는 복수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단지 공정한 대우를 받고 싶었을 뿐이었죠. 집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정말 시스템 뒤에 남는다고 했는데 때로는 시스템 앞에 나서야 할 때도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진정한 힘은 과시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적절히 사용하는 데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부터는 택배를 보낼 때도 훨씬 편해질 것 같았어요. 이틀 후 저는 다시 그 택배 접수센터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성민 님이신가요? 저는 김영수 센터장입니다. 목소리에서 깊은 피로감이 느껴졌어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저희 센터로 오실 수 있을까요? 직접 뵙고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가요? 전화로는 죄송합니다. 꼭 직접 뵙고 싶습니다. 영수 센터장의 목소리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지난 이틀 동안 많은 일이 있었을 것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오후에 가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오후 2시쯤 택배 접수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입구부터 뭔가 달라 보였어요. 직원들의 표정이 훨씬 진지해졌고 고객들을 응대하는 모습도 이전보다 정중했죠. 안내 데스크에서 영수 센터장을 찾는다고 하니 직원이 즉시 연락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영수 센터장이 직접 나왔습니다. 이성민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사무실에서 편하게 얘기해요. 영수 센터장의 사무실은 2층에 있었습니다.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이었어요. 앉으세요. 차 한 잔 드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영수 센터장이 마주 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큰 실수를 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본사에서 감사가 나왔습니다. 이틀 동안 모든 걸 조사했어요. 영수 센터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요? 직원들의 차별적 서비스가 확인되었어요. 특히 이성민님에 대한 의도적 괴롭힘이 드러났죠.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어떤 처벌이 내려졌나요? 관련 직원들 모두 징계 처분되었습니다. 정수연 씨와 강민호 씨는 정직 1개월, 다른 직원들은 경고 처분이요. 센터장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저도 감봉 3개월입니다.
관리 감독 소홀의 책임이죠. 영수 센터장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어요. 무슨 문제요? 이런 일이 저희 센터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른 센터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게 확인되었거든요. 순간 놀랐습니다. 전국적인 문제였다는 뜻이었어요. 전국적으로요? 네, 특히 퇴직자분들에 대한 차별이 심각했어요. 마치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요. 조직적이라니요? 영수 센터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본사에서 내려온 비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었어요. 가이드라인? 퇴직자분들의 접근을 제한하라는 개인정보 보안상 위험하다는 명목이었죠. 그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이 단순한 직원들의 실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누가 그런 지시를 내렸나요? 그건 아직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밝혀질 거예요. 영수 센터장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성민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개선안이 있어요. 서류를 받아보니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전 직원 고객 응대 재교육, 차별 금지 규정 신설, 노약자, 우대 서비스 확대. 읽어보니 제가 바랐던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사과의 의미입니다. 영수 센터장이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건 뭔가요? 금전적 보상이에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저는 봉투를 다시 밀어줬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에요. 네. 저는 돈을 받으려고 이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공정한 대우를 받고 싶었을 뿐이죠. 영수 센터장이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문제는 태도가 아니라 기준입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사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 하죠. 시스템이요? 네,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하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요. 영수 센터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성민님 말씀이 맞아요. 저희가 개선안을 만든 것도 그런 이유에서죠. 그럼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겠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온 메모를 꺼냈습니다. 첫째, 전 직원 고객 응대 재교육을 실시하되 외부 전문기관에서 진행할 것. 네, 알겠습니다. 둘째, 나이나 외모에 따른 차별 규정을 완전히 폐지하고 이를 내부 규정집에 명문화할 것. 네. 셋째, 이번 사건에 대한 공개 사과문을 게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공지할 것. 영수 센터장이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것. 모든 조건을 수용하겠습니다. 영수 센터장의 대답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그때 사무실 문이 노크되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자 정수영과 강민호를 비롯해서 저를 무시했던 직원들이 모두 들어왔어요. 모두들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이성민님께 사과드리려고 왔습니다. 정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무례했어요. 강민호도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사과를 받아주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과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처벌이 무서워서인가요? 아니면 정말 잘못을 깨달아서인가요? 직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망설였어요. 정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처벌이 무서웠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난 이틀 동안 많이 생각해 봤거든요. 뭘 생각해 보셨나요? 제 부모님도 나이가 드시면서 이런 대우를 받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제가 늙어서 어디 가면
저런 식으로 무시당할까봐 무서워졌어요. 그제야 그들이 진짜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요. 사과받겠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서 안도감이 번졌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정말 달라져야 해요. 나이가 많다고 옷차림이 초라하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직원들이 한 명씩 정중하게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영수 센터장과 저만 남게 되자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성민님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저희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저야말로 고맙죠. 앞으로는 모든 고객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겠네요. 사무실을 나서면서 저는 1층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어요. 직원들이 모든 고객에게 정중하게 인사하고 있었죠. 특히 나이 드신 고객분들에게 더욱 친절하게 응대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면서 저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단순히 제가 받은 모욕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더 나은 변화를 만들어낸 것 같았거든요. 주차장에서 차에 타기 전 저는 다시 한번 그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넘게 제 인생을 바쳤던 곳이었죠. 이제야 진정한 의미에서 그곳과 화해한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지도 현재의 무시에 분노하지도 않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집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진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고마웠어. 덕분에 좋은 변화를 만들 수 있었어. 곧 답장이 왔어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형님이 받으신 대우는 정말 말이 안 됐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와 분노가 모두 해소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뿌듯했던 건 이 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더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외모가 초라해도 권력이 없어도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당연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때로는 혼자서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비록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 의미 있는 변화였거든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평온한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저는 다시 그 택배 접수센터를 찾았습니다. 손자가 졸업 논문을 완성했다고 해서 축하 선물을 보내려고 했어요. 이번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선물이었죠. 제가 젊은 시절 받았던 기술상 트로피였습니다. 센터에 들어서자마자 달라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입구에 모든 고객을 존중합니다라는 새로운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대기 공간도 훨씬 쾌적하게 정비되어 있었죠. 무엇보다 직원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접수 창구에 다가가자 젊은 여직원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예전에 제게 무례했던 직원은 아니었지만 모든 직원들이 교육받은 티가 났습니다. 택배 보내려고 합니다. 네, 어디로 보내시는 건가요? 부산이요. 손자한테요. 아, 그러시군요. 어떤 서비스로 도와드릴까요? 직원이 다양한 옵션을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규정을 들이대거나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죠. 일반 택배로 부탁드려요. 네, 일반 택배면 내일 도착 예정입니다. 배송 기간도 예전처럼 자꾸 늘어나지 않았어요.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포장된 트로피를 내밀자 직원이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어요. 소중한 물건 같은데요. 안전하게 포장해 드릴까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추가 비용은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예전 같으면 온갖 추가 수수료를 물었을 텐데 지금은 고객을 배려하는 서비스를 먼저 제안하고 있었어요.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성민님?
돌아보니 정수연이었어요. 3개월 전 저에게 무례했던 그 직원이었죠.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수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전의 건성 어린 태도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수연 씨도 잘 지내죠? 네, 덕분에요. 수연이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많이 반성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요. 다 지난 일이잖아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저희가. 어떻게요? 모든 고객분들을 대할 때 이성민님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저분을 존중하고 있나 하고요. 수연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죠. 그때 다른 직원이 다가왔어요. 강민호였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민호도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불편한 점 없으셨나요? 서비스 개선된 거 체감하고 계신가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택배 접수를 마치고 영수증을 받았어요. 예전처럼 이상한 수수료는 없었고 모든 것이 투명하게 처리되었죠. 안전하게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센터를 나서면서 저는 지난 몇 개월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택배 하나 보내려다가 벌어진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일을 통해 많은 것들이 바뀌었죠. 무엇보다 저 자신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조용히 참고 넘어갔을 일이었지만 이번에는 끝까지 맞서 싸웠거든요. 그 결과 저뿐만 아니라 이곳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30년 넘게 몸담았던 회사와 이제야 진정한 화해를 한 기분이었어요. 경차에 앉아서 손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아, 축하 선물 보냈다. 내일 받을 수 있을 거야. 곧 답장이 왔어요. 할아버지,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예전보다 훨씬 따뜻한 답장이었습니다. 손자와의 관계도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집으로 향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 배운 게 무엇일까요? 사람을 무시하면 시스템이 무너진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존중은 선택이 아니라 구조라는 것도 깨달았죠. 개인의 선의에만 의존해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시스템 자체가 모든 사람을 존중하도록 만들어져야 하죠. 그게 제가 이번 일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벽에 걸린 감사패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전에 그 상을 받을 때는 단순히 기술적 성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저는 사람을 존중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에서야 그 일이 완성된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진우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진우야.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 일 이후로 연락을 못 드렸네요. 잘 지내고 있어. 너 덕분에 많은 게 달라졌어. 그게 아니에요. 형님이 용기를 내셨기 때문이죠. 진우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을 테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모니터링 해줄 거지? 물론이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평범함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평범한 일상.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사연 읽는 펭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